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장소에서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고전분기 책 재밌게 잘 읽고 계신가요? 오늘도 좋은 책들을 소개를 많이 해드릴 텐데요. 어떤 고전들을 읽을지 제가 오늘은 좀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식으로 읽으면 좋겠다. 키워드를 가지고서 고전을 읽을 땐 좀 키워드가 필요하거든요. 그 키워드를 좀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그 포인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1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행복한 왕자. 행복한 왕자. 너무 잘 아시죠? 오스카 와일드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죠. 행복한 왕자라고 하는 작품은 정말 이 행복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행복에 초점을 맞추셔도 좋고요. 또 아니면 그 주인공이 되는 왕자의 이 캐릭터에 초점을 맞추시고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다들 아실 만한 내용이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한 행복한 왕자, 동상이 있죠. 그런데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자신의 이 몸을 떼어서 그 몸을 덮고 있던 보물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제비가 그 일을 돕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제비는 이 모든 아름다운 이 보물을 다 떼어준 왕자의 발밑에서 얼어 죽게 되죠. 이렇게만 들으면 굉장히 슬픈 이야기 같고 행복한 왕자가 아니라 불행한 왕자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 행복이라는 의미가 많이 가질수록 내 안에 담을수록 좋다가 아니라 오히려 나눌수록 행복하다. 자, 이런 개념들을 말이 아니라 어떤 설명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2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눈의 여왕. 사실 이제 눈의 여왕이라는 이야기보다는 레디꼬 이런 것이 너무 이제 잘 아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이 눈의 여왕 대신에 눈의 공주와 같은 겨울 이야기의 동화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죠. 그 레디꼬 노래의 그 겨울왕국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 눈의 여왕은 안데르센의 작품입니다. 안데르센은 뭐 동화의 왕이죠, 왕. 그래서 요즘은 뭐 어떤 작품들은 뭐 아이들에게 추천이 되기도 하고 어떤 작품은 좀 읽히지 않기도 하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래서 뭐 요즘 이야기로 하면은 뭐 겨울왕국도 있겠지만은 눈의 여왕이 등장하고 눈의 여왕이 굉장히 차갑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마녀 같은 이미지가 있거든요. 저는 나니아 연대기에도 이런 캐릭터가 등장한다고 보고요. 또 주인공이 등장해요. 두 명의 소년과 소녀가 등장하는데 그 모습 마치 헨젤과 그레텔 같기도 하고 아니면 파랑새를 쫓는 틸티리와 미티리 같기도 하고, 어쨌든 고전이라고 하는 작품은 여러 작품에 차용되는 그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을 읽고 감상하면 그 외에 연관된 많은 작품을 찾을 수 있는 매력 있는 작품입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3학년들을 위한 추천서입니다. 해저 이말리. 자, 해저 이말리. 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의 원전은 훨씬 더 두껍습니다. 훨씬 좀 축약된 버전. 근데 그래도 3학년들이 한 주에 다 읽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2주에 걸쳐서 읽으면 좋다. 물론 저희 기준이 조금 평균 대비 글을 좀 잘 읽거나 책 읽기가 준비가 된 친구들한테 좀 어울려요. 그러다 보니까 한 4학년, 경우에 따라서 5학년 읽어도 괜찮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해저 이말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저 탐험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탐험 이야기, 장르를 개척한 줄 베른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데요. 해저 이말리라고 하는 개념, 정말 끝도 없고 들어가 본 적도 없는 바다 세계를 상상만으로 그려낸 거죠. 네모 선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노틸러스 호가 나오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이 작품을 읽어보지 않아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 작품에서 처음 그 캐릭터가 소개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회자됐기 때문에 그렇죠. 패러디도 많이 됐고요. 자, 그 네모 선장과 아로낙스 박사, 그래서 두 주인공, 어쩌면 한쪽은 굉장히 냉정하고 한쪽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 한쪽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한 명은 조금은 감정적이고, 이런 서로 다른 듯한 두 캐릭터가 이러쿵저러쿵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안에서의 그 갈등들, 결국에는 그 네모 선장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모 선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디찬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알고 보면 굉장한 복수심, 이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되는데요.
마치 불과 얼음이 함께 공존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문학 작품들은 그런 모순되고 하지만 역설돼 보이는 캐릭터들이 때로는 이해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장면들 뒤쪽에서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재밌게 읽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바다라고 하는 주제, 바다에는 여러 가지 바다 동물들도 나오고요. 해저 지형도 나오고요. 예를 들면 홍해와 지중해를 가르는 그런 어떤 지하 터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상상력을 자극할 만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책 읽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남학생들에게도 굉장히 큰 매력이 될 수 있다는 점 어필해드리고요. 초등학교 3학년들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초등학교 4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 나무를 심은 사람 뭐 설명할 필요 있나요? 이거 너무 다 잘 아시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머니 아버님들은 잘 알지만 우리 아이들은 모른다는 거. 애니메이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기로는 애니메이션 먼저 보기보다는 책부터 먼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먼저 보고 그 뒤에 그 감동이 있을 때 애니메이션을 보면 오, 이게 그 장면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의 이야기는 뭐 아주 단순해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나무를 심어가는. 그런데 그 나무를 심는 과정이 일반 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어 보이는 엄청나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하루하루 감당해 갔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이뤄냈던 위대한 일이 어쩌면 굉장히 사소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꾸준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훈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이거 정말 실화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어떨까요? 실화일까요? 예, 이에 대한 설명도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랑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이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변화라는 점입니다. 어쩌면 아까 눈의 여왕이라는 책도 한 사람이 일순간 변화되는 그 장면을 소개해 드리긴 했었는데, 그것에 비해서 실제로 세계나 자연은 훨씬 더 오랜 시간의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오랜 기간 동안의 변화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과연 세상은 어떻게 바뀌고 변화하는지에 대한 우리 생각들을 좀 아이들과 나눠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초등학교 5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파랑새. 파랑새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은 하나의 어떤 상징처럼 사용이 되고 있죠. 희망을 상징하는. 희망이 어디 있다? 우리 가까이, 우리 주변에 있다. 결론 이야기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작품을 읽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작품을 쭉 읽어보시면 그 틸틸하고 미틸이 계속 모험을 하는 과정도 나옵니다. 저는 이 책의 중반부에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있어서 거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작품을 보면 틸틸하고 미틸이 이제 여러 가지 모험을 하면서 굉장히 신비한 곳에 가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뭐 행복의 정원 이런 곳에 갑니다. 행복의 정원에 가면은요,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거기 행복이 살아요. 그래서 이게 연극의 대본처럼 쓰여져 있는데, 그 행복의 정원에 등장하는 일종의 요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름이 뭐냐면 바로 가장 뚱뚱한 행복이에요. 가장 뚱뚱한 행복. 재밌죠? 행복의 수식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행복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들이라는 게 결코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는 점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은 행복하면은 뭐 맛있는 걸 먹는 것, 또 아니면 좋은 옷을 입는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행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헤아려 보지 않고 그것을 느끼려고만 할 때가 많다 보니까 과연 행복이란 무엇일까, 그것을 하나의 인격이나 캐릭터처럼 바꾸어 놓으면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재미있는, 하지만 굉장히 수준 높은 내용들도 포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6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프랑켄슈타인. 프랑켄슈타인. 뭐 프랑켄슈타인도 너무 대작이죠. 너무 재밌고. 그래서 가끔 제 기억에 어떤 생각이 나냐면, 프랑켄슈타인 이야기인데, 프랑켄슈타인은 그 괴물을 만든 박사 이름이고, 그가 만든 이 끔찍한 크리처가
괴물들로 등장합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름이 없는 괴물이어서 뭔가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 이름이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프랑켄슈타인이 그 괴물을 만들어 놓고서 정작 그게 너무 무서운 나머지 도망을 쳐요. 그리고 이름도 붙여주지 않죠. 이름이 없다는 건 의미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 분노 때문에 괴물은 프랑켄슈타인을 쫓게 되죠. 그리고 이제 비극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사실은 프랑켄슈타인과 이 괴물의 관계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건 나 괴물도 만들 수 있지, 나 과학자인데 라는 점이 있지만, 내가 그럼 그 괴물을 만들어낸다면 걔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이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책임져야 될까? 그럼 내가 과연 괴물을 만들어도 되는 걸까? 해도 되는 것, 즉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해도 되는 것, 다르다라고 하는 개념을 아이들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작품의 후반부로 갈수록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했던 일들이, 물론 나도 프랑켄슈타인처럼 정말 힘든 삶을 살았다면 그런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뭔가를 만들고 싶었을지 몰라,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들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이런 어떤 작품이 가지고 있는 주제의식을 아이들과 깊이 있게 토론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관계와 책임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얘기해 보시면 너무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중학생들을 위한 소개입니다. 다음 책은 동물농장. 자, 지난주에도 동물농장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자, 이 후반부로 가면은 동물농장이었다가 이게 사실 돼지농장으로 바뀝니다. 다 돼지들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작품 우화기 때문에 그 동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모습들, 사실은 당시 이제 이 작품인 조지 오웰의 작품이 이제 1930년대쯤에 영국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사회주의, 뭐 전체주의 운동 등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또 그걸 이제 어떤 비유로서 비판적으로도 묘사하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주인공들의 행동 등을 볼 때 굉장히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 속에서 되게 비슷하게 벌어지는 일들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약간 돼지들의 행동들이 굉장히 재밌는데, 돼지들이 예를 들면 이제 사실 이 동물농장에 있는 다른 동물들을 굉장히 어리석은 존재 취급합니다. 지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로 교묘하게 속여요. 그러니까 자기는 쉬러 가는 거면서 나는 쉬러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어떤 동물농장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러 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하는데, 근데 의외로 또 그게 잘 먹힙니다. 되게 웃겨요. 근데 웃기면서 약간 씁쓸한? 왜 그렇겠어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약간 빗댄 것처럼, 비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 혹은 정치와 관련된 우리 일상의 삶들, 또 그런 일들이 어쩌면 이렇게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경각심을 좀 일깨워주는 장면입니다. 우화인 만큼 적용이 굉장히 다양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례, 아니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아니면 그냥 이 작품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물들 간의 관계, 과연 그러한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굉장히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분량도 길지 않고 책 읽기도 너무 재밌기 때문에 중학생들, 특히 뭐 1학년 정도 학생들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고전이니까 겨울방학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학생들이랑 잘 읽을 수 있는 책, 호밀밭의 파수꾼입니다. 자, 이 책은 훨씬 더 예쁜 표지로 만들어져서 요즘은 이 표지 말고 더 예쁜 표지로 많이 보실 텐데요. 저는 이 책과 관련해서는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고전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판본이 여러 가지예요. 즉 번역에 된 문체가 서로 다른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고전을 너무 축약해서 요약해서 재미가 없어진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좀 너무 옛날스러운 말투여서 좀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호밀밭의 파수꾼도 저는 다른 버전으로 읽었을 때는 이 책이 그렇게 재밌는 줄 몰랐는데, 저는 지금 추천드리는 이 문예출판사 버전 책으로 읽었을 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왜 그러지?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 자, 그런데 실제로 그 문장이나 문체에서 우리말이 아닌 고전을 번역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정서, 특히나 뭐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학생들이, 이 주인공 홀든도 사실 중2병 같은 친구거든요. 그 친구의 활동이나 행동 등을 이해하려면 그 문체나 번역의 어떤 그 힘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 책이 그런 거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성인들도 많이 보지만은 청소년
청소년들에게도 이왕이면은 이 동일한 버전을 읽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2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호메오파티 파수꾼을 아이들이 읽는 경험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친구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런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너무 재밌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이게 단순히 재밌다 안 재밌다를 떠나서 그걸 읽음으로써 나의 반응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다른 친구들의 반응과 그것을 비교해 읽을수록 학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홀든이라는 주인공은 어쩌면 사춘기를 겪고 있는 한 소년과 같아요. 따라서 그의 행동이 어떨 때는 굉장히 허풍도 가득하고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겁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불안해 보이고 변덕스러워 보이는 주인공, 하지만 그래서 매력적인 거겠죠. 또 뭔가 짠하기도 하고, 우리의 어른들로서는 옛 모습을 떠올리게 해주고, 우리 지금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동질감을 느끼게도 해주는 좋은 작품입니다. 자, 다음으로 추천드릴 중학교 3학년 정도 학생들이 읽으면 좋은 도서, 멋진 신세계입니다. 참 멋진 신세계, 올더스 헉슬리의 대표작,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자, 그래서 이 멋진 신세계라는 작품도 최근에는 아마 표지가 좀 멋있게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표지만 달라졌지 내용은 동일하고, 저는 문예출판사 버전을 동일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제목, 뭐가 과연 멋진 신세계일까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어쩌면 요즘 인공지능이 나오고 기계가 인간의 감정과 뇌파를 읽고 인간과 대화할 수 있는 세대를 살고 있는 요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꼭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의 일, 혹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일처럼 느껴질 정도로 되게 실감나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됐어요. 소마라고 하는 약이 나오죠. 사람들을 통제하는 어떤 알약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작품에서, 이 작품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결국 그렇게 사람들을 통제하고 어떻게 보면 자연 출산도 없어지고 인공수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리고 이 흔들리지 않는 이 일종의 패러다이스,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한 어떤 계획된 인간의 어떤 사회, 인공사회 모습이 등장하는데, 과연 그게 정말 행복한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재밌는 장면은 내용 줄거리는 다들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내용 중에 그런 부분이 나와요. 이 멋진 신세계에 없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비극입니다. 비극하면 떠올리는 작가가 있죠. 바로 셰익스피어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햄릿, 맥베드, 오셀로, 이런 작품들은 사실 이 멋진 신세계에서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비극이 없는 걸까요? 비극이 없으면 인생이 해피하겠죠? 그럼 신세계 아닐까요? 멋진 신세계? 물론 그렇게도 생각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비극이 사라진 사회는 아마도 그렇게 행복한 사회는 아닐 것 같은데 라고 대부분 또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이 기획된 행복, 만들어진 행복, 혹은 정말 멋진 신세계라고 하는 이런 현실 속에 없을 것 같은 이상적 사회의 모습이 과연 정말 멋진 신세계일까? 이렇게 고민해보게 되고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인공지능, 유전자 조작 기술, 여러 가지 이런 기술과 기능들이 과연 인간의 삶을 행복하고 더 이상적이게 만드는 걸까? 와 같은 질문들을 거꾸로 던지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이제 고전의 힘이죠. 네, 연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방학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고요. 혹시 아직 시험 기간이어서 바빠서 책들을 많이 못 읽었다면 리스트 잘 파일업 하셨다가 방학 되면 아이들과 도서관도 가시고 서점도 가셔서 이 책 직접 한번 보면서, 야, 너는 어떤 거 마음에 드니? 어떤 거 읽어볼래? 또 좋은 책들 발굴도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그럼 저도 즐겁게 소개하고 있는 이 고전 분기, 다음 주에도 재밌고 유익한 책 소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